그의 어깨가 앙상하게 보여 괜히 측은했다. 수진이 방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남편 준혁은 등을 돌리고 드러누워 있었다. 그의 호흡에 따라 들썩이는 어깨에는 어떤 무게 같은 게 얹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무게를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지내는 남편의 삶은 고달팠다. 수진은 오늘 모임에서 최기영이 한 말을 떠올렸다. 수진은 기영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걸 육감으로 알 수 있었다. 회원들의 자리 순서를 만들 때 자기 옆자리에 항시 자신의 자리를 남겨뒀다. 와인을 따를 때 한 번씩은 손으로 자신을 터치했다. 그럴 때마다 전율을 느꼈다. 오늘 기영은 더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다가왔다. 팔과 팔을 스치던 게 이젠 허벅지를 스쳤다. 잊었던 감각이 살아나는 것처럼 신경이 곤두섰다. 그래서 오늘은 자신의 허벅지 위에서 그 손의 열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을 자고 있다. 수진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꿈속에서도 모른다. 아내는 늘 같은 자리에 있었으니까 말이다. 아침에 준혁은 일찍 잠에서 깼다. 아내가 어제 늦게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자는 척했다. 최근에 아내가 자주 늦게 들어오는 것을 준혁은 헤아려 보고 있었다. 물어보면 그냥 모임이란다. 그 모임이 뭐 하는 곳이냐고 물었니 와인 동호회란다. 술 마시는 것도 동호회를 만든다는 말인가. 남편은 알고 있다. 명분만 그렇다는 것을. 어제 당신 피곤했나 보네. 자고 있어서 깨지 않았어. 좀 피곤했나 봐. 그래, 와인 모임에서 술을 좀 마셨나? 조금. 모임이라고 술만 마시는 게 아니지. 와인의 역사나 에피소드 같은 주제도 다루거든. 와인을 그렇게 자세히 알고 마시면 맛이 달라지는 술인가? 종류가 다양하니까 각기 특성이 다르고 그에 따라 약주도 달라지고 맛도 전혀 다르지. 준혁은 속으로 말했다. 와인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와인의 향기. 수지는 기영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늘 와인에 대해 좀 다른 식별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시간 되면 연락 줘요. 왜 그런지 그의 목소리는 깊은 동굴 속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울림이 있었다. 들을수록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있는 목소리였다. 어제 기영이 수진의 귀에 가까이 대고 속삭이듯 말했을 때 수진은 숨이 멈춘 듯 했다. 모임의 다른 남자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기영은 매력적이었다. 수진은 알고 있다. 자신이 점점 기영에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그것은 이성이 원하지 않고 오로지 감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었다. 끌림이었다. 부는 바람에서 제법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몸이 반응하는 체질이라 한 번씩 곤욕을 치르곤 했다. 준혁은 자신도 와인에 관심을 가져볼까 생각해봤다. 그래서 집안에 작은 와인바를 차려 고급적인 취미 생활로 하면 아내도 좋아할 것이다. 그런데 굳이 와인이어야 할 이유가 뭔가? 호사가들의 취미인 것을 자신까지 끼어들 필요가 없을 듯 했다. 그럼 아내는 왜 와인 동호회일까? 와인은 명분이겠지. 목적은 교제, 사귐, 어울림. 아내가 언제적부터 와인을 좋아했는지 전혀 모른다. 평소 와인을 마시는 걸 거의 못 봤다. 준혁이 아는 아내는 맥주를 좋아했다. 그런데 언제부터 와인에 관심을 가진 것인지 모른다. 문자 메시지에 답장을 망설이던 수지는 끝내 답장을 해버리고 말았다. 스스로 알고 있다. 답장을 하는 순간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기영이 기다리고 있었다. 특별한 감별법은 뭐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나요? 나를 불러내려는. 알고 있으니 긴 말 안 하겠어요. 나 수진 씨에게 관심 많아요. 막상 그런 말을 듣고 보니 머릿속이 아득해졌다. 온몸에 생기가 도는 느낌이었다.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한다는 그게
얼마나 가슴 설레고 흐뭇한 것인지 수지는 알고 있다. 수지는 기영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 척했다. 아직까지 기영의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었다. 또 한편에선 준혁에 대한 도의적 책임감을 거부할 수 없었다. 어쨌든 기영의 도발은 일상의 권태 속에서 침울해 있던 수진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건 분명했다. 와인 모임은 결국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었다. 하루는 모임에서 기영이 수진에게 1박 2일 여행을 제안했다. 수진은 가고 싶었으나 도덕적 장벽에 막혔다. 16년 남편과 아이에게 좋은 아내, 좋은 엄마이기를 바라며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가볍지 않았다. 그것을 한꺼번에 거품으로 만드는 일은 심각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수지는 그런 제안 자체를 반겼다. 그만큼 기영이 자신에게 진심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여행은 실제 가지는 않았지만 마음적으로는 여행을 간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것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다가서는 등대불과 같았다. 준혁은 아내의 최근 동향에 신경이 바짝 쓰였다. 늦게 들어오는 것 때문만이 아니었다. 뭐가 기분이 좋은 듯 아닌 듯 그러면서 어떤 때는 멍하니 휴대폰만 만지작 거리고 있다. 감정에 심각한 변화가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것이 무엇이든 16년 쌓아온 공든탑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기를 하늘에 빌었다. 간절히.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아내를 데리고 와인바에 나가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좋아하는 술은 아니더라도 아내를 위해 마셔볼 의향이 있었다. 수진이 모임에 나간 지 한 달 하고 반쯤 지나 기영의 끈질기 구애는 끝내 수진을 무너뜨렸다. 그날은 수진이 남편과 와인바에 가기로 약속한 날이었다. 그런데 기영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토요일, 우리 자유롭게 만나요. 수진은 기영의 연락을 받고 심각하게 갈등을 했다. 남편 딴에는 쉬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자신을 위해 와인바를 권유한 것인데 그것을 무시한다는 게 진정 가슴 아팠다. 그렇다고 기영의 요구를 무조건 차단할 수는 없었다. 자유롭게 만나자는 말의 뜻이 뭘까? 의무감, 부담감 없는 만남, 조건 없는 만남. 수지는 자신의 방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생각했다. 만약 기영의 만남을 수락하는 순간 자신이 넘지 못할 선은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수지는 남편에게 급한 약속이 생겨 와인바는 다음으로 넘겨야겠다고 말했다. 준혁은 그 말을 듣고 실망을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자신의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이라면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을 어찌하겠나. 수지는 기영과의 만남을 선택했다. 그들은 은밀한 만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각별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 기영이 수진의 손을 잡았을 때 수진은 몸이 떨렸다. 매력적인 기영의 속삭임은 수진에게는 영혼의 속삭임 같은 거였다. 기영이 수진에게 키스를 했을 때 수진은 다리가 풀렸다. 기영의 손이 닿은 곳마다 멍이 들 것만 같았다. 그렇게 자극적이었다. 문을 열어 수진이 받아들였을 때 기영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다.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그 순간에는 남편에 대한 죄책감도 못 느꼈다. 아니 느낄 시간적 여유가 안 되었다. 너무도 순간적으로 허물어지는 자신을 보면 수진 스스로 놀랬다. 그때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저자극적으로 변해갔다. 남편이란 존재감이 깃털보다 가벼워질 때 수지는 지난 날들을 보상받으려는 듯이 기영의 이름을 불렀다. 마음이 한번 떠나버린 다음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 남을 수가 없었다. 수진의 마음은 이미 준혁을 떠나버렸다. 수진은 자신과 남편이 그동안 쌓아온 16년 세월은 아무 의미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남는 것은 지금부터 기영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준혁은 아내가 자신에게 숨기는 게 뭔지 알고 있었다. 다만 확인하는 게 두려웠을 뿐이었다. 어느 날, 아내가 늦은 시간에 들어왔다. 당신, 요즘 나한테 뭘 숨기는 거 있지? 그게 뭔지 얘기할 수 없어? 숨기는 게 있으면 얘기할게. 지금 없어. 아내는 준혁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자신의 속마음을 읽히는 것만 같아 두려웠다. 두 사람은 서로 두려운 것을 가지고 있는 이상 더는 부부로서 유지될 수 없었다. 하지만 수지는 그런 파국만은 또 싫었다. 자신이 즐기는 위험한 줄타기는 스릴이 있지만 부부의 연을 끊는 것은 싫었다. 16년 세월의 무게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수지는 피곤하다며 잠자리에 들었다. 다른 어떤 대화도 필요치 않는 듯 했다. 준혁은 그런 아내를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이제 저 사람은 내 품 안을 떠난 사람이구나. 더 이상 우리 사이에 애정이니 하는 따위는 사치스런 말이 되었구나. 외로웠나 보다. 내가 일만 해서 자기를 따뜻하게 보듬어주지 않아서 외로워서 나를 떠났다고 봤다. 나도 헤어질 준비를 해야 하나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헤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기약도 없는 이별을 해야 하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거리감으로 살아갈 것이다. 어느 날, 준혁은 일찍 퇴근했다. 현관 열쇠를 열고 들어가는데 어디선가 아내 목소리가 들렸다. 거실 베란다에서 나는 소리 같았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나도 견딜 수 없어요. 기영 씨가 저를 원하는 만큼 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우리들 얘기만 해요. 상대방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남편은 눈치도 못 챘을걸요. 좀 둔감해요. ATM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금 출납기는 망가지지 않아요. 안정적인 수입이라는 게 그래서 소중해요. 그러니 내가 헤어질 이유가 없지요. 당신도 그 점에 대해 고마워해야 돼요. 더 이상은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다시 밖으로 나갔다. 못 들은 것으로 하자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자꾸 그 말이 맴돈다. ATM, 내가 돈이나 벌어다 주는 자동지갑일 뿐이라는 말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최근 들어 아내의 수상한 움직임을 통해 어느 만큼 감지는 했지만 자신을 그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에 놀랬다. 배신감이 끌어올랐다.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자신을 때릴 줄은 미처 몰랐다. 살아오면서 약간의 다툼이 있었으나 자동 현금 출납기가 된 오늘이 가장 처참한 날이었다. 기영이란 자는 누구인가? 가정은 있는 놈인가? 남의 가정을 파탄내는 놈들은 세상을 온전히 살게 해선 안 된다. 다음 날, 준혁은 흥신소를 찾아갔다. 선불을 지불하고 일주일 후에 보고받기로 했다.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을 최근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 수치스러웠다.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비참한 마음이 들수록 복수심이 들끓었다. 준혁은 깊이 생각해봤다. 아내는 지금 기영이란 자에게 거의 미쳐 있었다. 아마 그 자를 집에까지 끌어들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아내의 과감한 행동은 그럴 개연성을 충분히 말하고 있었다. 준혁이 평일을 이용해 한번 집을 비워줘 보기로 했다. 함정에 놈들이 빠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그 꼴들을 영원히 마음속에 각인시켜 줄 것이다. 그날 새벽, 준혁은 일찍 일어나 옷장 사이에 초소형 액션 카메라를 설치했다. 와이파이로 핸드폰과 호환되도록 조정했다. 그리고 거실 책장 속에도 카메라를 부착해 두었다. 며칠 후 준혁은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했다. 지금 상황에서만 보면 아내분이 불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심증적이고 정황만으로는 안 됩니다. 명확한 물증이 필요합니다. 물증이 준비된다면 재산 분할과 양육권 다툼에서 유리할 수 있을까요? 그게 불분명해서
물증만 된다면 재산 분할에서 유책 배우자에게 최소한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겁니다. 통상 30% 선에서 기준을 잡으면 될까 싶습니다. 양육권은 내가 다 컸으니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도 병행하면 됩니다. 준혁은 아내에게 돈의 귀중함을 알리고 싶었다. 만약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었다면 불륜이 생각이나 났겠는가. 모두 배가 불러하는 짓인 거다. 그 돈을 힘들게 벌어봐야 인생을 알 것이다. 현금 자동 출납기가 없어졌을 때 직접 그 역할을 해봐야 인생의 쓴맛을 보는 것이다. 아니, 당신도 출장을 갈 때가 다 있네. 언제 오는 거야? 아내의 목소리에 갑자기 생기가 돌았다. 좀 전까지도 축 늘어진 것 같던 목소리가 맑아졌다. 내일 오전에 올 거야. 오래 걸리지 않아. 그럼 오늘 밤에는 못 오는 거네? 아내는 그것이 듣고 싶었던 것이다. 오늘 밤, 준혁의 부재를 확실히 해두고 싶었던 것이다. 참 별놈의 것을 가지고 하지 않던 대화를 다하고, 이건 이미 부부가 아닌 것이었다. 형식상, 법률상 부부인 것이다.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데 무슨 의미를 찾겠는가. 더구나 섹스리스가 하루 이틀도 아니었다. 마음도 몸도 이미 떠난 지 오래되었다. 준혁은 오늘 기대를 하고 있었다. 기영이라 놈의 상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저녁 시간. 퇴근을 한 준혁은 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거리를 배회했다. 오랜만에 미국에 골프 유학을 하고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 아내와 곧 헤어져야 할 것을 생각하니 아들이 불쌍했다. 가까이서 엄마 아빠의 이 추접한 짓거리를 보지 않은 것만이라도 다행이었다. 아들을 유학 보낼 때 아내도 함께 보냈어야 했을까? 글쎄 그런다고 바람날 여자가 바뀌겠나. 불륜의 이유로 자주 언급되는 외로움이라는 것은 명분일 뿐이다. 일상이 무료해서 그냥 다른 게 생각난 것이다. 스릴과 서스펜스가 있질 않나. 몰라 숨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속여먹는 재미. 거기서 느끼는 짜릿함과 두려움이 내재된 아찔함. 한번 빠진 불륜은 단번에 끝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도 마약과 같은 습관성이 있다. 아내의 정도는 이제 중독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짧지만 너무 강렬하게 작용했던 것이다. 가정을 지키는 건 혼자 힘으로 될 일이 결코 아니었다. 바람난 곳을 틀어막는다고 그게 막아질 문제가 아닌 것이다. 바람나려고 작정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 그런 가정을 혼자 어떻게 지킬 수 있겠나. 바람처럼 흘러가는 것뿐이다. 아내도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 바람이 멈추기를 바랬으나 지금은 늦어버렸다. 서로 바람이 멈춰준다 해도 그건 일시적일 뿐이다. 바람이 든 문은 잘라내야 한다. 7시 반경 아파트 현관으로 다가가 봤다. 안에서 사람 소리가 났다. 가만히 들어보니 식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분명히 남자 목소리가 났다. 아파트 동 현관에서는 와이파이가 작동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에서도 작동이 안 되었다. 집 현관에서 와이파이가 켜졌다. 순간 들어가 볼까 싶었지만 더 절묘할 때 들이쳐야 한다. 그 황당한 표정들을 찍어놔야 한다. 그의 심장에 낙인을 찍어야 했다. 그 낙인은 주홍글씨처럼 평생을 따라다닐 것이다. 준혁은 현관을 뒤로 하고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 속으로 들어가 있었다. 한참이 지나 다시 올라가 봤다. 조용했다. 년놈들이 밥 좀 먹고 쉬는 모양이었다. 거실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걸까? 잔잔한 음악이 살짝 들려왔다. 준혁은 계단에 잠시 앉아 있었다. 참 처량한 신세였다. 자기 집을 남의 남자한테 빼앗겨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신의 꼬라지가 정말 한심했다.
이렇게 무능한 남편이었기에 아내가 바람이 난 것이다. 누굴 탓하겠나. 결국 다 자신의 탓이 될 것을. 핸드폰 화면에 얼굴이 비춰졌다. 안방이었다. 카메라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한 준혁은 서둘러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그곳에 더 있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저질러질 것만 같았다. 아직 내가 먼저 무너질 게 아니었다. 다음 날, 회사에서 흥신소의 보고서를 받아봤다. 최기영 45세, 일남 일녀, 아내 오수애, 그리고 각각의 핸드폰 번호와 집 주소가 적혀 있었다. 최기영이 다니는 회사를 보니 아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와 같은 계열사였다. 직함은 개발팀장이었다.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설치해둔 카메라를 꺼내 확인해봤다. 스크롤을 하면서 준혁은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카메라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발가벗고 뒤엉켜 별 괴성을 다지르고 있었다. 준혁은 중간중간 캡처를 해서 따로 파일에 분류를 해두었다. 준혁은 영상 복사본을 편집해서 핸드폰에 저장해 두었다. 그리고 아내 휴대폰에서 캡처한 메시지들 몇 개도 저장해 두었다. 기영의 아내 오수희에게 전화를 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최기영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김수진의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대답이 없었다. 황당한 모양이었다. 잠깐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런데 왜 저한테 전화를 했나요? 부인이나 전화 같은 피해자로 동병상련이랄까 그런 마음에서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자꾸 불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증거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증거는 바로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보시고 연락 주세요. 준혁은 자료를 오수희와 공유했다. 연락이 오질 않았다. 준혁이 다시 해볼까 하다가 괜히 조급하게 일을 추진했다가 낭패라도 당할 수 있어 신중히 하기로 했다. 다음 날, 오수희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쪽에선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는 건가요? 법적으로 소송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이 배신감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법적인 게 아니면 다른 게 있단 말씀인가요? 제 생각에는 불륜을 저지른 자들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해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모든 걸 잃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는 말인가요? 그것 때문에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오수희는 망설이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도 복수심을 견딜 수 없다고 했다. 그렇지만 애들 아빠이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너무 깎아내리는 건 너무 심하지 않는가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수희 씨가 아직도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자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남의 침대에까지 들어와 그 짓거리를 했단 말입니다. 막말로 언제 수희 씨 침대에서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때 가서야 뼈저리게 느낄 겁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솔직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수희 씨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저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야 합니다. 참 한 가지 퍼뜩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남편 회사의 창립 기념 리셉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간부들 부부 동반 참석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 영상들을 뿌리는 건 어떨까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거든요. 명예훼손이라든지. 아니, 복수심과 배신감에 치를 떤다면서 그까지 명예훼손 따위를 겁을 내는 겁니까? 설사 그들이 법적 대응을 하고 싶어도 못할 겁니다. 해봤자 자기들 명예만 훼손될 테니까요. 그 점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해봐야 할 듯합니다. 일단 그 방법이 좋은 것 같으네요. 제가 영상 장비에 대해선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니 그 점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준혁은 상간자 아내와 합동으로 대응키로 합의를 했다. 준혁은 프로젝트 빔으로 리셉션 라스트를 장식하게 할 작정이었다. 영상을 그에 맞게 편집하고 시간을 최대한 압축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최기영과 수진의 불륜 장면이 영상으로 뿌려질 때 그 순간 당사자들의 얼굴 표정이 얼마나 극적이겠나. 오로지 지금은 그것만이 희망이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었다. 오수희와 준혁은 만사 제쳐놓고 그 일에 몰두해 있었다. 밥 먹는 것도 애 돌보는 것도 회사 일도 다 잊어버렸다. 벌써부터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었다. 한편으로 긴장이 돼 초조해졌다. 뭔지 알 수 없는 불안한 마음에서 모든 게 빨리 끝나기를 바랬다. 준혁이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수진은 들어오지 않았다. 새벽 내내 기다리던 준혁은 수진에게 전화를 했다. 안 받았다. 이제는 대놓고 바람을 피는 아내를 더는 용서할 수 없었다. 남편을 현금 출납기로 여긴다는 아내의 말은 시도 때도 없이 폐부를 쑤셔왔다. 아침 7시가 넘어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 미리 말을 못했어. 당신이 요즘 뭐에 빠져 있는 것 같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동창들과 1박 2일로 놀러 왔어. 이따 저녁에 들어갈 거야. 오늘 공휴일이니까 잘 쉬어. 아내의 거짓말은 갈수록 더해갔다. 이젠 거짓말이 거짓말을 덮어 뭐가 진실인지 본인도 헷갈릴 것이다. 눈만 뜨면 거짓말이었다. 말만 했다 하면 거짓말이었다. 자신만 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머저리인 줄로 알고 있다. 자신의 거짓말에 준혁이 쉽게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걸까? 어제 저녁에 만났더라면 허심탄회하게 얘기라도 해보려 했다. 그리고 이혼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들어오질 않았다. 그래서 다 필요 없는 짓이라는 걸 알았다. 법정에 소송 서류를 접수하고 진행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았다. 오늘 아내가 돌아오면 내일 리셉션장에서 모든 것을 다 까집어 놓을 것이다. 개망신을 주고 발밑에 무릎 꿇려 뺨이라도 때렸으면 했다. 그런데 세상 일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었다. 늘 변수가 있어서 인생을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공휴일 오전에 준혁은 내일 리셉션에서 사용할 장비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다. 오수희로부터 전화가 왔다. 내일 이상 없이 진행하는 거지요? 그럼요. 지금 장비 살피고 있어요. 멋진 영상이 나올 겁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빨리 보고 싶네요. 참, 최기영은 어제 안 들어왔지요? 네, 그럼 거기도 안 들어. 같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핑계나 변명도 없어요. 뻔뻔하게 대놓고 합니다. 말을 하고 있는 중에 오수희가 울고 있는 것 같아 말을 멈췄다. 한동안 울음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오수희가 울면서 말했다. 죄송합니다. 주책 없이 생각할수록 억울해서 어쩌다 우리 집에 이런 일이. 그의 울음은 준혁이 마음까지 울컥하게 만들었다. 먼 하늘을 바라봤다. 하늘은 무심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안 받았다. 또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거기 이준혁 씨 맞습니까? 네, 접니다. 지금 김수진 씨가 교통사고로 위중합니다. 아산병원 응급실로 후송했습니다. 준혁은 휘청했다. 이건 또 무슨 날벼락인가? 교통사고라니. 좀 전까지 불륜을 저지른 인간이 교통사고라니. 도대체 수진이 누구인지 의아스러웠다. 뭘 어쩌자는 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오수희로부터 전화가 왔다. 들으셨지요? 저도 바로 연락받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방금 연락받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수진은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그런 여자가 이젠 위독하다며 나를 부른다. 그런 여자를 내가 남편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건가? 그럼에도 우리는 달라야 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인간의 도리를 해야 했다. 준혁과 오수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응급실에서 막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을 때였다. 옆자리에서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다. 준혁이 병실에 들어오자 수진은 얼른 시선을 준혁에게로 옮겼다. 그 눈에는 미안한 감정이 있었다. 하지만 준혁은 냉담했다.
아내의 다리는 높이 매달려 있었다.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준혁 씨. 모두 내 잘못이야. 하늘이 벌을 내린 거야. 그 말에 옆에 있던 최기영도 자기 아내에게 말했다. 미안해, 여보. 이럴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 준혁은 아무 말도 없었다. 어디 아프냐, 괜찮냐 소리도 없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다. 조금 있자 장모가 처갓집 식구들과 나타났다. 어이구, 우리 딸한테 이게 뭔 일이냐? 다리가 부러진 거냐? 수진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않아도 평소 사위가 못마땅했던 장모가 준혁을 보고 또 한마디 했다. 아니, 자네는 왜 그렇게 멍하게 서 있나? 얼른 의사 선생님 좀 만나보고 물어보지. 처갓집 식구들의 호들갑에 시끄러워서 준혁은 밖으로 나갔다. 모든 게 참담했다. 뒤따라 오수희가 나왔다. 저 인간들 꼴도 보기 싫은데 내가 왜 온 건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저지랄들 해놓고 둘이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정말 기가 막혀서. 준혁은 미간을 찌푸리며 뭔가를 곰곰이 생각했다. 이런 순간에 이혼 서류를 내미는 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말할 테지. 이럴 때는 아내의 아픔을 이해줘야 하나. 절대 그럴 수는 없잖아. 뭐 잘난 짓을 했다고. 하늘이 벌을 준 게 맞는다고 생각했다. 교통사고로 불륜이 들통난 인간들의 꼴을 봐라. 그게 인두껍을 쓰고 할 짓인가. 자기 남편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며 병실에서조차 애틋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단 말인가. 그래, 저 두 사람은 인연인가 보다. 두 사람 저렇게 만났으니 끝까지 함께 살든가 말든가 하게 놔두자. 준혁은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자 애를 썼다. 그러나 아내는 끝까지 자신의 감정을 배신했다. 아까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은 남이 봤을 때도 애틋했다. 그 시선이 준혁은 몹시 역겨웠다. 장모가 나왔다. 이복의 이서방 아무리 아내가 나쁜 짓을 했어도 지금은 사고로 병실에 있지 않나. 그러니 남편으로서 다독 여주고 용서해 주게. 솔직히 말해서 오죽 남편이 변변치 못했으면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여행을 갔겠나. 그만큼 외로웠고 힘들었겠지. 그런 마음을 남편이 몰라줬으니 다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게. 수진이도 깊이 반성했을 거네. 기가 막힌 소리였다. 끝까지 준혁이 잘못했다는 것이다. 의사가 내려왔다. 선생님, 우리 딸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척추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두 다리 골절이 심해서 경과를 봐야겠습니다. 맨몸으로 걷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최기영 씨, 보호자님, 말씀하세요. 최기영 씨도 다리 골절이 심합니다. 수진 씨와 비슷한 상태입니다. 오수희는 최기영 앞에 이혼 서류를 내놨다. 두 사람의 언쟁이 병실을 가득 채웠다. 준혁이 나서서 한마디 했다. 정말 뻔뻔한 인간들이네. 니들이 인간이냐? 남의 집 침대에까지 기어들어와 그 짓거리를 하고도 교통사고로 모든 게 퉁치는 거야? 부끄러운 줄 알아. 니들이 그렇게 거세게 나오면 여기 영상이 법정에서 그대로 노출될 거야. 각오해. 준혁은 수진에게 이혼 서류를 던졌다. 알아서 판단해. 그리고 휴대폰에서 동영상을 켜내 보여줬다. 수진이 흐느끼며 서류에 서명했다. 미안해, 준혁 씨. 이러려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이건 정말 원하는 게 아니었어. 미안해. 나 버리는 거 아니겠지? 뭐라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옆에 누워 있잖아. 둘이 사랑한다면서 뭐 나보고 현금 출납기라고? 돈 벌어 오는 기계야? 너는 인간적으로 나쁜 여자야. 용서할 수 없어. 장모가 나섰다. 이봐, 이서방. 수진이 지금 아픈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버리겠다는 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지. 그래요. 인간의 도리를 잘해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장모님도 이젠 정신 좀 차리세요. 따님이 세상 제일 똑똑한 줄 아세요.
이 짓거리가 똑똑한 사람이 하는 짓입니까? 장모는 생전 처음으로 준혁이 화를 내는 걸 본 모양이었다. 입을 벌리고 다물 줄 몰랐다. 최기영은 눈을 감고 있었다. 자기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미안합니다. 제가 남의 가정을 망쳤습니다. 당신한테도 정말 미안해. 준혁이 병실을 나서는데 수진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을 몰라본 내가 벌을 받는 거야. 그래도 당신은 내 곁을 지켜줄 알았는데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나는 어떡하냐고. 준혁 씨, 16년의 무게를 홀가분하게 벗어버린 준혁은 한편으론 허탈했다. 한 달 후 법률적으로 이혼이 되었다. 준혁은 집을 팔아 30%를 수진에게 보내줬다. 나머지로 서울을 떠나 경기도 이남 지역에 집을 마련했다. 상간자 최기영도 이혼 소송을 당했다. 법정 공방 끝에 재산을 50%씩 나누기로 했다. 최기영은 위자료로 준혁에게 2천만 원을 지불했다. 들리는 말로는 두 사람은 입원해 있는 내내 서로 남 탓만 해대고 있다가 퇴원했다고 한다. 수지는 친정으로 갔지만 걷지를 못해 늙은 장모가 수발을 들어줘야 했다. 장모까지 없었을 때는 어떻게 살아갈지 망망해졌다. 그는 아직도 준혁이 다시 나타나 줄 것으로 믿고 살고 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